존경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국적으로 조립한 불교가 뭐냐? 라는 질문 하나를 들고 불교의 숨결을 따라 조심스레 길을 나서려 합니다. 이 길은 옳고 그름을 재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진리가 한 땅에 내려앉을 때 어떤 모습으로 숨을 고르고 어떤 옷을 입게 되는지를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불교는 본래 경계를 넘는 가르침이었지만 역사는 늘 질문합니다. 그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무엇을 지켰고 무엇을 바꾸었는가? 오늘 우리는 인도의 진리가 중국의 시간과 사상 속에서 어떻게 다시 조립되었는지, 그리고 그 흔적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부디 이 시간이 판단을 내려놓고 이해를 키우는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불교를 다시 생각하는 살아있는 가르침으로 만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옛 기록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 한 인도 승려가 먼 길을 건너 중국 땅에 도착했을 때의 일이다. 그는 평생을 공과 무상 해탈을 설하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어느 날 한 중국 관리가 그에게 물었다. 그대가 말하는 깨달음이란 나라에 무엇을 보탭니까? 승려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이렇게 답했다. 깨달음은 나라를 돕지도 해치지도 않습니다. 다만 사람의 집착을 내려놓게 할 뿐입니다. 관리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그는 다시 물었다. 그러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승려는 다시 침묵했다. 그 침묵이 길어지자 관리의 얼굴에는 불편함이 떠올랐다. 중국에서 침묵은 곧 무책임으로 읽히기 쉬웠기 때문이다. 그때 곁에 있던 중국인 수행자가 나섰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효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집을 떠나더라도 부모의 고통을 끊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더 큰 효가 아니겠습니까? 관리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렇다면 출가도 효가 될 수 있다는 말이군요. 그날 이후 그 지역의 불교는 조금 달라졌다. 경전의 문장은 그대로였지만 설명은 바뀌었다. 해탈은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가문과 사회를 맑게 하는 길로 풀이되었고, 출가는 세속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더 큰 질서를 위한 선택으로 설명되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했고 받아들였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더 이상 인도의 불교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중국의 불교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누군가가 그 중국인 수행자에게 물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꾼 것이 아닙니까? 그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 가르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옮겼을 뿐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는 조용히 이렇게 덧붙였다. 언어가 바뀌면 생각도 함께 바뀌는 법이지요. 이 일화는 우리에게 묻는다. 불교는 그 땅에 맞게 숨을 고른 것일까? 아니면 그 땅의 손에 의해 다시 조립된 것일까? 그 질문 앞에서 오늘의 우리는 다시 한번 불교의 숨결을 가만히 듣게 된다. 옛날 중국의 한 서역 승려가 도착했을 때의 이야기다. 그는 사막을 건너며 많은 왕국을 지났고 어디에서든 불교는 조용히 뿌리를 내렸다. 사람들은 괴로움의 이유를 물었고 그는 집착을 내려놓으라 답했다. 대부분의 땅에서는 그 말이면 충분했다. 그러나 중국은 달랐다. 낙양의 한 관청에서 그 승려는 유학자들과 마주 앉게 되었다. 유학자는 먼저 이렇게 물었다. 그대의 가르침은 훌륭해 보이요. 그런데 부모가 계신데 집을 떠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승려는 익숙한 대답을 꺼냈다. 집착을 끊는 것이 모든 괴로움을 끊는 길입니다. 그러자 유학자는 미소를 거두고 말했다. 중국에서 집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혈통의 뿌리요. 국가는 그 뿌리가 모여 선 것입니다. 집을 떠난다는 말은 곧 질서를 떠난다는 뜻이요. 그 순간 두 숨결이 부딪혔다. 하나는 윤회를 끊고자 하는 숨결이었고, 다른 하나는 대대로 이어진 질서를 지키려는 숨결이었다. 중국 사람들에게 세계는 이미 완성된 그림이었다. 하늘 아래 중심에는 중화가 있고 그 주위로 사방이 펼쳐진다. 이 질서 속에서 새로운 사상은 비어있는 자리에 앉을 수 없었다. 반드시 중심을 향해 설명되어야 했고 기존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했다. 그래서 불교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부모를 떠나는 것이 정말 불효인가? 중국은 답했다. 그렇다. 그러자 불교는 다시 숨을 고르며 말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떠남도 효가 될 수 있다고 말해보자. 이때부터 변화가 시작되었다. 출가는 해탈을 위한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가문과 나라의 업을 맑히는 길로 설명되었고, 승려는 국가 질서를 벗어난 사람이 아니라 더 높은 도덕을 실천하는 존재로 해석되었다. 불교는 중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의 옷을 갈아입었다. 그러나 옷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옷이 바뀌자 몸짓도 달라졌고, 몸짓이 달라지자 마음의 방향도 조금씩 바뀌었다. 어느 노승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인도에서는 부처가 길을 열었고, 중국에서는 나라가 그 길의 모양을 정했다. 이 이야기는 말해준다. 중국이 불교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불교가 약해서가 아니라 중국의 자기 인식이 너무도 강했기 때문이다. 세계의 중심이라 믿는 땅에서는 어떤 외래 사상도 중심을 흔들 수는 없었다. 그래서 불교는 충돌했고, 충돌했기에 변했고, 변했기에 중국의 불교가 되었다. 그 숨결 속에는 지금도 묻는 소리가 남아있다. 진리는 땅에 맞추어 숨 쉬어야 하는가? 아니면 숨을 쉬지 못하더라도 본래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가? 진리는 길을 잃지 않지만 땅에 따라 다른 발자국을 남긴다. 불교가 중국에 들어왔을 때 가르침은 말을 했고 역사는 답을 요구했다. 세계의 중심이라 믿는 땅에서는 외래의 진리도 중심을 향해 고개를 숙인다. 출가는 집을 떠나는 일이지만 질서를 떠나는 일로 오해되기도 한다. 충효의 나라에서 해탈은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사회의 책임으로 해석된다. 진리는 스스로를 변명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늘 진리에게 설명을 요구한다. 불교는 중국에서 싸웠고 살아남았으며 그 대가로 다른 얼굴을 얻었다. 옷을 바꾼 가르침은 여전히 숨쉬지만 숨결의 방향은 달라진다. 중심을 자처하는 문명은 모든 사상에게 자리를 묻는다. 인도의 침묵은 중국의 질문 앞에서 오래 머물 수 없었다. 진리가 전래될 때 가장 먼저 시험받는 것은 교리가 아니라 질서다. 출가의 의미는 떠남에 있지 않고 떠남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있다. 불교는 무상을 말했지만 중국은 영속을 전제로 들었다. 가르침은 본래 하나이나 받아들이는 마음은 늘 그 땅의 모양을 담는다. 진리는 굽지 않지만 인간의 세계에서는 종종 조립되어 전해진다. 중국에 불교가 들어온 뒤 수백 년이 흐른 어느 날 한 절의 마당에서 두 사람이 바둑을 두고 있었다. 한 사람은 인도에서 전해 내려온 경전을 깊이 공부한 승려였고, 다른 한 사람은
중국의 고전을 통달한 사대부였다. 바둑판 위에서 흑과 백이 얽히듯 두 사람의 말도 조용히 맞물려 갔다. 사대부가 먼저 말을 꺼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 불교와 중국 중에서 누가 이겼느냐고요. 승려는 돌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긴 자를 찾는 질문은 이미 중국적인 질문입니다. 사대부는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이미 답은 나와 있군요. 이 말 속에는 중국이 가진 사상의 방식이 담겨 있었다. 중국은 언제나 외래 사상을 환영하면서도 그 사상이 스스로를 증명하기를 요구했다. 공자의 가르침도 노자의 말도 모두 현실의 질서 속에서 쓰임을 입증해야 했다. 불교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라이샤오라 불리는 학자는 훗날 이 과정을 이렇게 바라보았다. 불교와 중국은 서로를 시험했다. 그러나 끝내 살아남은 것은 불교가 아니라 불교를 재편한 중국이었다. 불교는 처음에 스스로를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침묵과 수행, 개인의 깨달음이 전부라고 여겼다. 그러나 중국 사회는 묻고 또 물었다. 국가에 무엇을 주는가? 가문을 어떻게 지키는가? 이 사상이 질서를 흔드는가? 받쳐주는가? 불교는 답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말하기 시작했다. 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도덕을 맑히는 힘이 되었고, 윤회는 가뭄과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책임으로 해석되었다. 열반은 현실을 떠나는 곳이 아니라 이 세상을 안정시키는 지혜로 바뀌었다. 이 변화는 작은 수정이 아니었다. 뿌리는 인도에 있었지만 줄기는 중국의 흙에서 자라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인도의 불교를 찾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에게 맞는 불교를 원했다. 그래서 중국은 선택했다. 경전 가운데에서도 현실과 맞닿는 부분을 강조했고, 형이상학적 사변보다는 삶에 바로 쓰이는 해석을 살렸다. 그 결과 남은 것은 보편적 불교가 아니라 중국이 통과시킨 불교였다. 노승하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땅에서 불교는 승리하지 않았다. 다만 허락받았을 뿐이다. 이 이야기는 묻는다. 불교와 중국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는가를 묻는 순간 이미 우리는 중국의 시선으로 불교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조용히 답한다. 그 싸움의 결과는 인도 불교의 전승이 아니라 중국이 선택하고 조립한 불교의 탄생이었다. 불교와 중국의 만남은 전파가 아니라 신문에 가까웠다. 질문을 던진 쪽은 중국이었고 답을 바꾼 쪽은 불교였다. 진리가 이겼는지를 묻는 순간 이미 질서의 언어로 말하고 있다. 불교는 중국에 도착했지만 중국은 불교를 통과시켰다. 사상은 살아남기 위해 설명하고 설명하는 순간 형태가 바뀐다. 인도의 침묵은 중국의 질문 앞에서 오래 버틸 수 없었다. 불교가 중국에 뿌리 내린 것이 아니라 중국이 불교를 다시 심었다. 승패를 가른 것은 교리의 깊이가 아니라 사회의 요구였다. 중국에서의 불교는 깨달음보다 쓰임을 먼저 증명해야 했다. 선택된 불교는 전해졌고 전해지지 않은 불교는 잊혔다. 진리는 스스로를 주장하지 않지만 문명은 늘 진리를 선별한다. 불교의 이름은 같았으나 그 숨결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이긴 것은 사람이었고 남은 것은 사람이 이해한 불교였다. 외래 사상은 질문에 답하는 만큼만 살아남는다. 중국 불교란 인도 불교의 연장이 아니라 중국의 결단이다.
중국 불교의 오랜 밤이 깊어가던 어느 산사에서 한 젊은 승려가 노승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등불은 흔들렸고 말은 길어지지 않았다. 그 절에서는 경전을 크게 읽는 소리보다 스승의 한마디가 더 무거웠다. 젊은 승려가 물었다. 스승님, 부처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노승은 경전을 가리키지 않았다. 그는 마당에 오래된 소나무를 가리켰다. 저기 있다. 이 장면은 인도에서는 낯설었을 것이다. 인도 불교에서 가르침은 경전과 논서 속에서 다듬어졌고, 수행은 오랜 시간 축적된 체계 속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달랐다. 중국은 글보다 사람을, 체계보다 계보를 믿는 땅이었다. 중화의식은 불교에게 새로운 요구를 했다. 누가 말했는가? 누구에게서 이어졌는가? 그래서 선종은 사자전승이라는 형태를 택했다. 스승에서 제자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선언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수행 방식이 아니라 중국 사회가 신뢰를 부여하는 방식 그 자체였다. 인도에서 명상은 개인의 내면에서 완성되는 길이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그 길이 홀로 머물 수 없었다. 반드시 혈맥처럼 이어져야 했고, 법맥이라는 이름으로 정통성이 부여되어야 했다. 깨달음조차 계보 속에 놓이지 않으면 설 자리가 없었다. 그래서 선종은 경전을 멀리하고 스승을 앞에 두었다. 말을 줄이고 행동을 앞세웠다. 때로는 고함을 쳤고, 때로는 막대기를 들었다. 이 모든 것은 인도 불교의 형식이라기보다 중국적 사고가 만들어낸 새로운 불교의 얼굴이었다. 한 노선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부처님은 인도에서 태어났으나 깨달음은 여기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조립된 선종은 다시 길을 떠났다. 바다를 건너 한국으로, 섬을 건너 일본으로 갔다. 그곳에서는 다시 정통과 법맥이 강조되었고, 수행의 깊이는 스승의 계보로 증명되었다. 인도의 불교보다 중국 선종의 숨결이 더 짙게 남았다. 세월이 흐른 뒤 누군가가 물었다. 이것이 정말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입니까? 노선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답했다. 본래를 묻는 순간 이미 본래는 지나갔다. 이 이야기는 말해준다. 선종은 자연 발생한 불교가 아니라 중화의식이 선택하고 조립한 불교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조립된 불교는 지금도 한국과 일본의 산사에서 말보다 침묵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다시 질문하게 된다. 이것은 인도의 불교인가? 아니면 중국이 만든 불교인가? 선종은 깨달음을 말하지 않았고 계보로 증명하려 했다. 중국에서 진리는 내용보다 전달 방식이 먼저 무너졌다. 마음에서 마음으로의 전승은 깨달음이 아니라 신뢰의 형식이었다. 경전을 떠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놓았을 뿐이다. 인도의 수행은 내면으로 깊어졌고 중국의 수행은 관계로 이어졌다. 법맥은 깨달음의 기록이 아니라 공동체의 승인이다. 선종의 침묵은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보다 사람을 믿었기 때문이다. 깨달음조차 계보를 벗어나면 설 자리를 잃는다. 중국에서 불교는 수행이 아니라 전통으로 살아남았다. 인도에서 실패한 형식이 중국에서는 질서로 완성되었다. 선종은 부처를 말하지 않고 스승을 통해 부처를 보게 했다. 중화의식은 불교를 부정하지 않고 자기 언어로 재구성했다. 중국 선종은 가르침이 아니라 모델이었다. 한국과 일본에 남은 것은
인도의 숨결이 아니라 중국의 그림자였다. 진리는 하나이나 전해지는 길은 문명의 손에 의해 선택된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깊은 산중에서 오래된 석불 앞에 앉아 있었다. 그 석불은 인도식도 아니었고 순수한 중국식도 아니었다. 어딘가 모르게 중국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매에는 낯선 고요가 서려 있었다. 수행자는 그 앞에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당신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석불은 말이 없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두 겹의 숨결이 느껴졌다. 하나는 인도의 땅에서 태어나 모든 집착을 끊으라던 숨결이었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역사 속에서 질서를 이루며 살아남으려 했던 숨결이었다. 불교는 본래 질문을 던지는 가르침이었다. 그러나 중국에 도착한 순간, 불교는 질문받는 존재가 되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가? 그 질문 앞에서 불교는 부서지거나 바뀌거나 스스로를 설명해야 했다.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중국적으로 조립된 불교였다. 선종은 그 결정체였다. 경전보다 사람을 앞세우고 깨달음보다 법맥을 세우며 진리보다 정통성을 통해 살아남은 불교였다. 그 불교는 다시 길을 떠나 한국과 일본의 산사에 뿌리를 내렸다. 우리는 지금도 그 그림자 아래에서 수행하고 묻고 침묵한다. 수행자는 석불 앞에서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다. 이 불교가 인도의 것이든 중국의 것이든 결국 나에게 묻는 것은 하나다. 나는 지금 무엇에 기대어 깨달음을 말하고 있는가? 불교의 숨결은 언제나 조용하다. 그러나 그 숨결이 머무는 자리에는 늘 인간의 선택과 문명의 흔적이 남는다. 이 이야기는 결론을 주지 않는다. 다만 하나의 물음을 남긴다. 우리가 따르고 있는 불교는 본래의 진리인가? 아니면 역사가 조립한 진리인가? 그 질문을 품는 순간 불교의 숨결은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 중앙이라 불린 땅에 한 숨결이 도착했다. 말없이 걷던 가르침은 이름을 요구받았고 침묵은 설명을 청구받았다. 집을 떠난 발자국 위로 충과 효가 겹쳐 놓였고 해탈은 질서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경전은 접히고 사람이 앞에 섰다. 마음은 계보를 따라 흐르며 핏줄처럼 이어졌다. 깨달음은 묻는다. 어디에서 왔는가? 누구에게서 받았는가? 그때부터 진리는 홀로 앉지 못하고 법맥이라는 자리 위에 놓였다. 인도의 밤은 깊었고 중국의 아침은 분주했다. 하나는 비우려 했고 하나는 남기려 했다. 그 사이에서 선은 태어났다. 버렸으나 사람을 세웠다. 그 숨결은 바다를 건너 또 다른 산사에 닿았고 우리는 그 그림자 아래서 다시 묻는다. 이 길은 부처의 길인가? 문명의 길인가? 답은 없다. 다만 숨이 오갈 뿐. 진리는 늘 사람의 손을 거쳐 다시 태어난다.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힘이 됩니다.